권위주의하고 권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정치학 교수 그러면 돼? 아, 그러네.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는요, 정세현 장관님이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뵈면 권위주의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정세현 장관님은 해방 때 태어나신 거잖아요. 네. 맞죠? 해방 직전에. 근데 이름이 2달 전에. 이름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무슨 셀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이름치고는 보통 이제 이를테면 보통은 그때 태어날 때는 이런 이름 있죠. 정세갑. 아이고. 정세현 그러면 지금도 멋있는 이름이에요. 세현. 아니 근데 어. 그 현은 학렬이고 네. 어지련이에요. 거물현이에요. 뭐. 솥규현. 아. 근데 쇠근변에 네. 거물이 한자 쓰는 그 현자는 학렬이고 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편지로 받으시고 나는 이제 북만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라북도 장수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온 손자기 때문에 으뜸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세자에 해당하는 세상세자를 붙여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무튼 멋있으세요, 이름이. 멋있어요? 예. 돈이 안 되는데 뭐 멋있으면 뭐해. 장관님 돈 욕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네? 뭐 돈 욕심 없으시면서. 네. 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세련된 장관님과 우리 아버지와 함께 출발합니다. 월간 정세현 7월달 맞이했습니다. 자,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게 됐네요. 그래서 월간이라고 그럽니까? 네, 월간 정세현. 그러니까 매주 모시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이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난 월간 잡지인 줄 알았지.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 대통령 때는 이제 평통 수석 부의장,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정부에 있어서 통일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던 바로 이제 김어준 표현에 의하면은 한반도의 현인. 그건 김어준 저 공장장이 좀 과장이 심해요, 그 사람이. 현인은 무슨 현인이야?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때 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현인은 신라의 달밤을 부른 가수의 이름이다 그래. 한반도의 신라의 달밤. 아, 재밌으세요. 밖에 비도 많이 오죠 지금. 비 억수로 와요 지금. 아까 택시를 타는데 우산을 접는 동안에 비를 쫄딱 맞았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비가 많이 오시면은 방송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비 맞으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그 시청자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건 일기에 관계없이 그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장관님은 새날 방송에서 유일하게 안 나오셔도 용서가 되는 분. 그 얘기는 뭐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관님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 아버님하고도 연배가 비슷하시고 그래서 사석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왜?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낚시나 하시면서 유유자적 하실 그런 연세인데 아직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만약에 왜 짠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가 잘 돌아간다면 장관님의 쓰임새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관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시대이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뜻으로? 네. 낚시나 하는 게 좋은데 낚시도 못하고 이런데 불려댕기는 거 보니까 그렇죠. 왜 팔자가 왜 그러냐 그거지. 아니, 쉬셔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 근데 그 힘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다기보다 힘이 아직도 지금 불끈불 섰는데
어디 가서 쉬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좀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는 좀 일 중독이라고. 아, 예. 그냥은 못 계시는구나. 가만히 못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100살을 넘게 삽니다. 아직 장관님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르셨어요. 뭐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르셨어요. 아직. 뭐 100세 시대에 뭐 이제 뭐 70대신데 뭐. 몰라, 어떤 그 사주 관상쟁이가 93살까지는 살 것 같다고 그랬어. 93이요? 더 사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중에 10년 더 얹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93살 넘긴 뒤에도 기운이 있으면은 뭐 100살까지 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힘이 없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가야지. 에이, 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사시면 되지. 저 어쨌건 예, 장관님의 귀한 말씀들이 앞으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등에서도 잘 쓰여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베가 사망했단 말이죠. 예. 사실 근데 아베와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하죠. 예. 근데 그 아베, 군국주의자 아베가 사망함으로써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베는 외할아버지의 그 못다 이룬 꿈.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잖아요. 예. 태평양 전쟁. 근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하자면 일본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그 구상이 대동아 공영권 개념인데, 그 대동아 공영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에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그 미군에게 이제 뭐 잡혀갔죠. 갔는데 예. 그때 미국이 미 군정에서 그 기시 노부스키라는 아베 지금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만 살려놨어요. 실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7년인가 59년에 총리까지 합니다.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베의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 포부였고. 근데 일본이 다시 좀 일본의 그 병력이 지금은 자유대라고 돼 있지만은, 자유대라는 것은 외국이 일본을 건드리면은 소위 그걸 밀어내는 정도의 군사행동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대가 해외 출병, 자유대가 아니라 이제 일본 국군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베의 꿈이었는데, 그 일본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구조를 고쳐야 돼요. 평화헌법이라는 거,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미 군정이 당시에 일본한테 강제로 그 조항을 넣도록 해서 만든 헌법이고,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평화헌법이라고는 일본 헌법의 제9조 자유대의 해외 출병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반도에 그 자유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출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유세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한반도에 일이 생기면은 자유대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군대로서 활동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 문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일본은 항상 자기네들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북한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북한이 좀 세게 도발하도록 자극하는 일도 직접 하지는 않고 또 미국을 시켜가지고, 미국을 시켜서 그런 말하자면 작업을 좀 걸고 그랬었는데, 아베가 이제 그 세상을 뜸으로 해서 아베의 유훈이라고 할까, 유지가 계속 이어질지,
그거는 뭐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반반이 돼요. 네, 국회에서 3분의 2상을 자민당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발의는 할 수 있으나 그걸 이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는데 일본의 여론은 국민 여론은 그 헌법 개정의 30% 정도밖에 찬성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기시다 총리가 그걸 이뤄내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 아베 사망을 계기로 해서 보수 우경화로 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거를 미국이 이제 활용을 나올 거예요. 미국이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원동력으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미국이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보수 우경화되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요. 그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죽음으로 해서 아베에 대한 뭐 추억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것을 미국은 이제 활용을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져올 후과가 얼마나 무섭고 큰 줄은 생각 못하고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바로 동맹이 해야 될 도리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는 게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특사를 정식으로 지금 작년은 치렀지만 일본 풍습은 또 독특하대요. 그 연결식은 또 따로 한다면서요. 네, 가족장 치르고 또 뭐 국가장 치르고 국가 차원에서도 장례식을 따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 전 국회 부의장이죠. 그까지도 보낸다고 그러는데 현 국회부장이기도 합니다. 뽑혔습니다 이번에. 계속 뽑혔어요? 네. 지난번에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연임이 됐어요? 네. 민주당 쪽에 국회 부의장은 누가 됐어요? 김용주 영등포. 그래요? 네. 여성. 예. 아하. 그 현직 총리를 지금 특사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그 외교 의전에 그게 맞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전직 총리 중에 일본과 좀 관계가 좋았던 그런 총리가 있을 거예요. 보수 정권 시절의 총리 중에 그런 정도 보내면 되는데 현직 총리를 보낸다. 그건 좀 과공원 비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공 비례. 너무 일본한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번에 나토 가보니까 일본과 한국 입장이 달라요. 서로 노력한다. 한국의 입장이면 일본 입장은 한국이 노력한다. 이런 차원 이 정도이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종문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도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는데 왜 지금 난데없이 사과하라 무슨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일본이 그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라. 그걸 노력을 해라. 그런 식으로 주어가 한국으로 돼 있죠. 우리 쪽에서 발표한 것은 한일이 돼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현직 총리를 조문사절 단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아마 일본에서는 굉장히 굽히고 들어온구만. 좀 더 세게 밀어붙여봐. 그래서 헌법 대법원 판결도 좀 뭉개고 징용 배상 문제도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그걸 문서로서 약속을 하면은 정상회담 해줄 수 있죠 하는 식으로 아마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근데 아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베 죽음 그 자체보다도 아베 사망을 놓고 한국이 일본에 보이는 이 과공에 가까운 의전이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 거고 국민 정서와는 배치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과공 비리하면 북한과의 사이는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북한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의 입장이 일치해요. 또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일치하고. 그런데 거기는 또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는 납치자 문제라는 게 있죠. 음. 납치자 문제가 북한에서는 해결됐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아직 해결 안 됐다고 그러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납치한 적이 없다가 어, 정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 없다고 하다가 2002년구나.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깨끗이 털고 가자. 그래서 그 납치한 사람의 이제 일본에서 죽었는데 그 유골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북한에서 이제 요코다 메구미라고 하는 여자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에 보냈죠. 근데 일본에서 바로 검사해 본 결과 이것은 요코다 메구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뭐 누군지 모르겠다, 뭐 북한 사람 건지 뭐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터뜨려 가지고 아주 그때 대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걸 터뜨린 사람이 고이즈미 총리의 그 방일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관방부장관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가 그걸 터뜨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고이즈미 총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걸 터뜨리는 걸로 해서 보수 우익 세력들의 이제 지지를 받고 그 아베 신조가 크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에서는 거의 윤석열 같은 자네요. 그 비슷. 자기 출세시켜준 사람의 등에 칼 꽂는 행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하는 걸 터뜨리면서 반북 정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요코다 메구미라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가서 맺은 그 조일 그 공동 성명도 뭐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그때부터 납치자 문제라는 것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이자 이슈가 됐습니다. 야.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베 사망이 한국의 그 지나친 저자세 이게 이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근데 놀랍게도 전직 국정원장들을 국정원이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가능하냐 싶을 정도거든요. 글쎄, 국정원장들이 고발이 많이 됐죠. 국정원장이 아마 고발된 것은 그러니까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그전에도 그러니까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시기에 국정원장을 했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원장이 도청 문제로 국정원에 의해서 이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들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사면돼서 나왔지만은 이번에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직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그 서해 공무원과 관련된 소위 정보를 무슨 삭제했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고발한 거 보면은 이건 결국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지금 화살을 겨누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한테는 보고했을 거 아니냐? 근데 SI 첩보를
이제 우리 군이 합참이 미군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뭐 삭제를 했다고 그런 죄로 지금 두 사람을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밈스라고 하는 건데 예.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부터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보안 누설이야. 그 국정원에서는 삭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국방부 그 망을 쓴다면서요. 그 밈스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원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그렇지. 굳이 삭제를 했겠느냐라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인데 그게 맞아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꾀보가 아닌데 잘 아시죠? 알죠? 어. 아, 이름부터가 지혜지자에다 으뜸문자 쓰잖아요. 지혜가 어뜸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 퇴로 없는 짓을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전 정권 모욕 주기를 한 그렇지. 다음에 예.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욕 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뭔가 막 북한에 막 굴종해 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북한에 무릎 꿇고 있다는 이미지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폴리스 라인인가 무슨 뭐 그런데 서 가지고 사진 찍히고 전 국정원장 두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욕 주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이슈화해서 끌고 가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말하자면 반목머리를 통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는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 나는 봅니다. 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첩보망이라든지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노출돼 버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인 셈이야. 북한이 그걸 다 알게 만들어 버렸어요.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이라고 그러는 병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 지금 여기서 국내 정치적으로 싸움하면서 북한의 첩보 수집 체계 같은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여기서 코어는 그런 것 같아요. 응? 북한의 무서운 망을 감청을 했더니 음. 월북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월북이라는 북한식의 표현을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발표에 의하면은. 그때 정부 입장으로. 음.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과까지 했던 사건.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걸 다시 아마 윤석열 씨가 대선 과정에서 이 공무원 가족들을 만나서 이거 해결해 주겠다가 약속한 게 지금 해경, 국방부, 국정원 등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뒤집게 나선 상황인 거잖아요. 글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상당히 그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정상 간에 가까웠으면 뭐 친서를 보내든지 긴급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 그래 놓고는 월북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예.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월북하는 월북으로 사고사로 거기 떠내려간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은 또 벗어놓고 부유물을 가지고 내립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거죠. 그렇죠. 이걸 뒤집게 하려고 용을 쓰는데 어떤 근거도 없어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정부 기관 서너 개 정도가 입장을 바꾸는 이거 좀 잘못된 거잖아요. 글쎄 나라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국방부는 왜 두고 해경은 왜 두고 한미연합사는 왜 둡니까? 여기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해경하고 국방부를 또 만나게 해주고 사과하게 만든 게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적인 국방 아니, 시스템, 정부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돼서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더 망가지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그럴까?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정복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계속 이슈화 시키고 또 뭐 또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어부들 송환한 거 이것도 지금 정복 프레임 속에다 넣어가지고 프레임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걸로 보여요. 근데 문재인 정부 그를 정복으로 몰아가지고 남는 이득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으로 득이 뭐예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 남을 때리려면 제주먹도 아픈 법이다 그런데 남 잘못 때리면 맞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튼튼하고 그러면 때리는 놈 주먹만 부러져.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밈스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윤석열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 미국도 우려하는 행위 아닐까요? 미국이 참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아마. 적당하게 북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강경 일본도로만 가면 한반도 리스크가 생기고. 자 그러면요. 같은 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여기 2019년 11월 2일 날이었습니다. 2일 날 왔다가 7일 날 보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북한에서 오징어 잡이 목선 하나가 일단 NLL을 넘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이따가 보여주세요. 이건 그 후에 일어난 거니까. 근데 이미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왔죠. 북한에서 어선에서 이 넘어온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 안에서 16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 시체를 던져버려요. 근데 이 상황들은 무선 주고받는 게 우리나라 첩보에 딱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북한에 쫓겨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NLL. 네. 그 우리 해경이 경고했죠. 저 해군 경비죠. 네. 그래 처음엔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잡았을 때 그때서야 귀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를 하니까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서 왔는데 바로 귀순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북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오면은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방동 근처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서 조사하는 과정의 끝에 가서 이제 뭐 귀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첩보로 우리 쪽에서도 이게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해서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기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관할권이 휴전선 북쪽 이제 관할권이 북한 당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오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계형 탈북자들은 이쪽에 이제 이쪽에 남쪽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하나원에 이제 보내가지고 한두 달 교육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16명이 탄 선원이 16명이나 탄 큰 배예요. 동력선입니다. 선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갑판장도 있는데 아마 기관장, 갑판장 두 사람이 남았을 겁니다. 그 선장이 좀 고약했대요.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을 이 나무랄 때는 막 쟁반을 세워서 머리통을 때리고 하는 걸 보고 분개해서 선장을 먼저 죽였다는 거만. 그러고 나서 이게
상부에 보고될 것이 두려워서 선장을 죽인 자들이 어부들을 갖다가서 그 40분 간격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올라오는 걸 그냥 바로 그 뭘로 흉기로 휘둘러서 죽여가지고 바로 바다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16명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1 너댓 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또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김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김책 씨가 옛날에 그게 성천인가 뭐 그런 동네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김책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김책항으로 이제 그 돌아갔다가 3명이 남았었는데 그중에 1명은 잡혔고 북한 당국에 네. 2명이 다시 도망을 해서 그쵸, 남쪽으로 이제 얼쩡거리다가 우리 해경한테 붙들렸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15명을 죽였다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걸 탈북자로 여길 귀순한다고 해도 탈북자로 여기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났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95년 연말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구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구조 1항 2조, 구조 1항 2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쪽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법에 의한 행위가 어떤 그러니까 거죠? 정치적 범죄자는 받습니다. 망명이니까. 그러나 이거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더구나 흉악범, 뭐 앞에 1호는 2호 절에 1호는 뭐냐면은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도 이거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 항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이것도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탈북자로 인정해가지고 정착 지원 시설에 넣거나 또는 정착 지원 자금을 줄 수 없는 상태고,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 북쪽에서 이제 나중에 내놓으라고 이제 열어놓고 그 자체가 남북 관계에 아주 복잡한 이슈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쪽에서 먼저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당국자들한테 내가 오늘 전화를 해봤어요. 넘겨줄 때가 판문점이었고, 아까 그 사진은요, 어저께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 통일부 장차관의 지시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난 보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데서 청와대 쪽에서 이것을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한테 지시를 했을 거고, 마치 개성공단 그때 2016년 2월 10일 날 문 닫을 때 통일부 장차관 전부 반대했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우기는 바람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고 좀 보이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뭐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귀순 울사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또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코멘트가 나왔어요. 통일부 사진 공개한 뒤에.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게 가면은 죽는다 이거야.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북쪽에서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그 구조 1항 2호에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우리가 못 받게 안 받는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내려고 그럴 때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이쪽에서 2명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설명도 안 했는데, 그 녀석들 그 사람 많이 죽인 놈들 알겠다고 받겠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고, 지금 이제 보수 세력 쪽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을 살인 미수로 고발을 할 거라는 보도까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인 미수면은 진짜 너무한다.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16명이나 살인을 한 사람을 여기서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살인미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쪽에서 뭐 극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쪽의 프레임은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한 후에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안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이걸 돌려 보내주고 남북이 올림픽 공동 유치하는 그걸 써먹으려고 했다. 택도 없는 소리. 요게 이제 저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 공동 성명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4조 이항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2022년 하계 도쿄 올림픽에 공동으로 참가를 하고 단일팀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입장이라도 같이 한다. 반독이 들고 하는 그런 정도 그 합의를 했고, 특히 2032년 하계 올림픽은 서울 평양 공동 주최로 한다고 이제 그 전제하고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2018년 9월 19일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남북 이제 그때 9.19 평양 회담 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 평양 아이디어를 냈죠. 그리고 이제 문체부에서도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2019년 11월 7일이면은 제가 2019년 9월 1일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뒤에 한 2달 된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취임하자마자 남북 공동 그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평통 자문위원들로 구성을 했어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어차피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체육 관련 그 정부 기구인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평통은 뭐 좌우 진보 보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군데서 그걸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던 시점인데, 그때 무슨 갑자기 그 어부를 돌려주고 32년 올림픽을 서울 평양에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했었다. 이미 9월 19일 날 합의가 된 건데, 2018년 9월 19일 날. 앞뒤가 안 맞네요. 순서가 안 맞네요. 앞뒤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사건표를 머리에 넣고 해야 돼요. 타임라인. 그렇지.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해야지.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공동올림픽을 준비하려고 그런다? 제안하려고? 이미 그 같이 그 노력하자는 것은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아, 장관님,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88 올림픽과 칼기 폭파 사건의 연관성에도 그런 게 비슷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아하면 당시에 서울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해서 평양에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이제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다. 그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 통일부에 내가 7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81년에 88 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81년에 바덴바덴에서 그때 IOC 위원장이 이름이 뭐더라? 스페인 사람인데. 생각이 날 때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세울 이렇게 했지. 댓글창에 써주세요, 여러분. 네, 세울이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그때 그걸 사마란차입니까 혹시? 사마란치, 맞아. 그때 그 유치할 때 대한체육회장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하고 싶은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대한체육회장이 진짜 적토마처럼 뛰었습니다. 돈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86 아시안 게임을 북한이 끌어가려고 그랬어요. 86 아시안 게임을 북한이 끌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88은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86이라도 북한을 밀어줘서, 아시안 게임은 규모가 작지만 그런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국제사회로 북한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남북 간의 평화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북한을 밀어주자는 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론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86 아시안 게임도 끌어와라. 이유는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86이라는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왔어요. 그러자 북한이 2개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뺏기고 나서 소련에 쫓아가가지고 89년에 열리게 되어 있는 사회주의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것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걸로 따냈어요. 그때 89년에 열린 사회주의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그때 당시 외국어대 학생이었던 임수경이 갔다가 나중에 보안법으로 거기 5.1 경기장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그게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싹쓸이를 했던 그 전두환 정부에서 무슨 서울 평양 공동개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치적 의도도 나쁜 의도도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눈에는 뭐만 보이는 사건 이런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만 해석해서 사실 이건 법대로 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법대로 한 거예요. 네. 자,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정치인들에 의해서 막 회자되고 문재인 정부 공격용으로 써먹고 언젠가는 분명히 아까 지금 그 변호사 단체가 문 대통령 고발한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검찰이 받으면 결국에는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전을 할 때는 이 타임라인을 먼저 딱 머릿속에 넣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나 그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정상으로 상대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거든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윤석열의 그 오다 자체를 안 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 사람들은 윤석열의 오다가 후배 검사는 아니지. 예. 오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권영세는 그래도 조금 발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는 나는 딱 그분이 중국 대사 할 때 2013년인가 14년에 당시 내가 원광객 총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중국의 교육부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래도 대사 인사를 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딱 한 번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지.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지요. 근데 뭐 긴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나눴지만 통일부 장관이 된 뒤에 기자회견에서 그랬나요? 남북 관계는 전 정부 거를 이어달리기 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에 제가 지금 그 말씀 글쎄. 그런데 그걸 듣고 야, 그래 내가 어디서 그랬나 어느 방송에서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90점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 차관 김기웅 차관이 그야말로 그 사람이 5급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차관까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뭐 남북회담 일선에서 뛰었고 정책 일선에서 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의 그 실무에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남북 관계는 전 정권의 것을 무조건 뒤집거나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식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장관과 세부적인 내막을 남북관계 현실 역사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차관하고 코드를 잘 맞춰나가면은 훌륭한 업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평가를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권영세 장관은 그런 대로 지금 강요 중에서는 비교적 조금 뭐랄까
원만하다고 그럴까? 뭐 남북 관계는 뭐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의 멘토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약간 자기 독자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좋지. 예. 그러면 좋죠. 근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김성한 고대 교수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야 외교부 장관이 55년생 나이로는 권영세 장관보다는 좀 약간 위겠네요. 법대도 선배고 서울법대도. 그러나 이제 권영세 장관도 검사 생활을 했고 정치인으로 한 3, 4선 되죠 아마. 정치인으로서 경력도 있고 예. 더구나 캠프에서 그 비중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박진 장관한테 뭐 밀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있고 같은 권씨 아니야. 네, 그러네. 안동권 씨 그 편안할 영자 영자 항렬이 있지. 거기 세자 같은 세자 아니세요? 세상 세자 같은데. 세자는 이제 그 세상 세인데 그건 이제 권씨의 영자 항렬이야. 권영해 뭐 권영고. 왜 남의 집안까지 이렇게 섞고 아니 하세요? 나는 그 시골 출신이 돼서 남의 족보를 좀 알아요. 알겠습니다. 항렬을. 근데 권영세 장관이 국방부 장관보다도 뭐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있고 대통령한테 그래서 좀 독자적으로 뭐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대북 강경 일본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 발전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게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글쎄 이제 난 권영세 장관이 암스테르담의 소년처럼 좀 뭘 좀 막아주기를 바라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이고요. 이제 월간 정세연 7월인데 7월 달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이제 올해 50년 된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주 보수 어르신들 계시면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 빨갱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보수 정권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보수 정권 때죠. 근데 7.4 공동성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때의 국제 정치 현실과 남북의 내부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50년 전 일이지만은 그때는 그걸로 해서 남북의 피차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합의문에 불과해요. 이게 1972년, 그러니까 유신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유신 시작했지. 유신 직후구나. 예. 유신 직후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베트남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의 철군을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제 그 철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월맹과 평화 협상을 시작을 해요. 그것이 71년에 끝납니다. 71년에 시작을 해서 73년에 끝나든가. 어쨌건 미국의 대외 개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동시에 72년 우리는 72년 7사지만은 72년 2월 달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예방하고 주일내 총력 회담한 결과가 상해 공동성명으로 나온 게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 보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 가만히 있어봐. 미중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가까워진다? 우리의 아주 절대적인 우방인데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거 혹시라도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미 소련은 그때 미국과 일종의 대땅뜨를 6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소 간의 대땅뜨가 시작이 됐고 화해라는 거죠. 그리고 미중 간에도 지금 화해 모드가 일고 있고 미군이 지금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해외 개입을 줄이는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대로 미국이 이렇게 해외 개입을 줄인다면은 한국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거 아닌가. 이것을 김일성이가 노리고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서로 겁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중국 소련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틈을 타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우리한테 치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마침 6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멀뚱하게 우리보다 잘 살았었지만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면 한국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따라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미중 관계, 미소 관계를 보면서 겁을 냈고, 바로 미소 화해, 미중 화해를 보면서 박정희도 겁을 냈고, 그러면은 서로가 탐색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1년 8월 달에 그래서 적시자 회담부터 시작하죠. 그 적시자 회담을 그 구실로 해서 사실상 막후에서 당국이 접촉을 한 끝에 7월 4일 날 7.4 공동성명이 나왔죠. 거기 이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 만들어 놓고 나서 북한이 바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고, 평화통일은 소위 협상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그 뜻이고, 민족대단결은 남쪽에 있는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없애고 남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그 독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했고, 뭐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뭐 7.4 공동성명 그 별로 그렇게 존중을 안 했죠. 그리고 그 7.4 공동성명의 그 합의문에 보면은 나라 이름도 없고 남과 북이라고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어요. 그다음에 서명자도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김영주는 김일성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그러니까 그때 7.4 공동성명은 국제정세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와중에 미소가 가까워지고 미중이 가까워지면은 각각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고, 중조 간의 우호관계도 흔들릴 수 있고, 그 틈을 노리고 서로가 남쪽은 남쪽대로 북한이 장난치면 어떻게 하느냐,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이 장난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당국 간에 뭔가 문서가 하나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남북 분단 체제가 공고화되는 성명일 수도 있다. 이 자체가 서로 인정해 버리면서 길게 가자. 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고화는 오히려 나중에 그 분단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91년 12월 13일 날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지요. 거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목, 이런 식으로 정식 국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명자의 직함이 분명히 명기된 합의서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투코리아를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되고 6.25가 일어나고 72년에 6.25가 일어나고 종전된 지 19년 만에 사실상 이제 이 저기 남북 사이에 최초의 공동성명이 하나 나온 거고, 어찌 됐건 간에 이걸로 나중에 민주정부 때 이루어졌던 6.15, 뭐 14, 최근에 4.27까지 연결되는 뭐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시작으로 이제 그 활용들을 했죠. 필요에 따라서. 근데 자관 7.4 공동성명 그 당시에 국제 정세, 그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이 피차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공포감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문서였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저쪽은 저쪽대로 수령 체제를 강화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유신 체제를 강화하고 하는 걸로 써먹고 말았어요. 그 댓글창에 문 박사님께서요, 유신 직전이라고. 74는 1972년 7월 4일이고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이다. 그러니까 유신 바로 그런가? 직전이네요, 직전. 70. 감사합니다. 예. 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숫자를 까먹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7.4 공동성명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이제 유신 준비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유신을 발표를 하죠. 3개월 후에. 북쪽은 북쪽대로 소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는데 그 날짜가 같아요. 유신 선포한 날하고 저쪽에 사회주의 헌법 그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된 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그때부터 수령 체제가 이제 네. 뿌리를 강화되기 시작하고 이쪽은 이제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유신 체제를 이제 강화해 나가는데 유신 체제는 뭐 7년을 못 버텼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김영삼 때 와서야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또 그것도 무의가 되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6.15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좀 어마어마한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또 정권 한번 바뀜으로써 지금 저기 뭐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먹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북한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수 쪽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남북 관계 잘 만들어서 업적 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도 79년 1월 초에 그냥 그해 이제 79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지만 79년 1월 초에 기자회견을 연도 기자회견 할 때 그랬어요. 북한의 어느 누구와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일성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 만나겠다는 뜻이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북한의 누구와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 분명히 밝힌 거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전두환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물밑 접촉을 많이 했었죠.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우리 쪽 정부의 뭐랄까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북한이 오히려 미국의 북폭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이 방법론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었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다가 이제 김일성이 7월 8일 새벽에 이제 세상을 떴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7월 9일 날 12시 방송으로 나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은 아쉽다. 정상회담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기에 남북 그러니까 관계만큼은 김영삼 대통령도 내가 통일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이나 모신 분이지만은 반복이 강한 분입니다. 뭐 반복이 버르장머리 뭐 그런 아니 그 표현들 버르장머리 일본한테다가 한 얘기고 반복이 강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큰 획을 그으면 내가 역사에 남는다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산됐다고 그래서 아쉽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저는 그 지점 보거든요. 이렇게 남북 관계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그러다 극적으로 반전 효과로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이런 걸 노리는 보석은 아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얼굴에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북한이 안 받아주겠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극한 이렇게 몰고 가면은 안 받죠. 알겠습니다. 야 장관님 말씀을 들어야 전쟁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 비가 밖에 어느 정도 멎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관님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안 들으면요. 지금 저쪽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에 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뭘 엄청 잘못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는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글쎄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기회가 와도 아마 못 만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간의 대화의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든지 무슨 실무회담을 하든지 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그냥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버리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다시는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한국은 남북회담을 못하는 결과가 되죠. 업적이라는 건 굳이 남겨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고개 돌리면서 얘기하시오. 성대모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글쎄. 몸집도 모사를 해야 돼.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어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되는 정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월간 정세연 7월달, 8월달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그 다음에 또 무슨, 2019년, 뭐냐면, 살인 16명이나, 동료 선원을 16명이나 죽이고 온 선원을, 북송한 걸 강제 북송이라고 규정을 하고, 인권 침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 죽이는 것만큼 큰 인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응? 아, 진짜. 그러나 중대 인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살인 등 비정치적 그 범죄자는 못 받게 돼 있다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또 문제를 만들었을 세력들 아니에요? 그렇지. 또 인권 침해했다고. 16명이나 죽인 사람을 뭘 보호했느냐. 아유, 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가장 기본은 상식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식에 기반해서 거기에 필요할 때는 법도 들이대지만 상식적인 것들을 하면 욕 안 먹고요. 무난한 어떤 지지를 가져갈 텐데 총체적 난국인 게 비상식적인 걸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장관님, 오늘 또 그 비 뚫고 오셔가지고 자, 오늘 또 이제 비 맞고 가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아유, 다 젖었는데 이제 그 사이 말랐네 이제. 에어컨 때문에 마른 거죠.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또 건강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날은 이따가 4시 40분쯤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